우리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계를 만들었고 온도를 태양의 핵보다 25만 배나 뜨겁게 만들었으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힉스 입자. 이것은 과학의 절대적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승리가 물리학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힉스 입자가 125 기가 전자볼트에서 발견된 것은 하나의 역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량은 이론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이론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입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마치 138억 년 동안 펜 하나를 뾰족한 끝으로 완벽하게 세워두는 것과 같은 소수점 이하 34자리의 정밀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변칙은 아닙니다. W 보소는 7시그마의 확실성으로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물질 반물질 비대칭은 우리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100억 배나 더 큽니다. 하지만 진짜 역설은 이것입니다. 이론을 완성시킨 발견이 오히려 이론이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일 수 있다는 것. 만약 당신도 가장 위대한 승리가 어떻게 가장 큰 문제를 낳는지 궁금하다면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기본 규칙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손에 표준 모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형은 알려진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이로운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목표는 이 이론의 마지막 빠진 조각을 찾아내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속 175m 아래에 거대한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데이터 깊은 곳에 방정식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흔들리는 입자. 그 어떤 모델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주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며 계산에 넣지 못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거대한 고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아래 수백 미터 깊은 곳에 뻗어 있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고리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 거대 하드론 충돌기입니다. 터널의 길이는 27km. 수년간의 굴착 작업을 통해 단단한 안반을 뚫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에는 단 하나의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주 탄생 초기의 조건을 재현하는 것. 이 거대한 경주 트랙에서 양성자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빛의 속도에 매우 가깝게 가속되죠. 정확히 빛의 속도의 99.999991%까지.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작동합니다. 양성자 자신의 기준 틀에서 보면 시간은 거의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우리에게는 1초에 11,000번 트랙을 도는 동안 그들에게는 1초에 수십억 분의 1보다도 짧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 기계는 액체 헬륨으로 영하 271도 섭씨까지 냉각되어야 합니다. 이 온도는 명왕성의 표면보다도 차갑고 심지어 은하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보다도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한의 저온은 시스템을 구동하는 약 10,000개의 초전도 자석이 작동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속도와 에너지의 두 양성자 빔이 4개의 거대한 검출기 중 하나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세포 하나보다 수조배 작은 공간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빅뱅 후 1초에 첫 수십억 분의 1이 재현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실험의 중요성입니다. 우주의 탄생 순간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을 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자들은 무엇을 보리라 예상했을까요? 답은 표준 모형이라 알려진 이론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약 50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봉츠 물리학자들이 새로 발견된 입자들의 혼란스러운 홍수와 마주했을 때 등장했죠. 이 입자 동물원을 정리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은 경이로운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12개의 기본 입자, 이 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3가지 기본 힘, 그리고 일부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메커니즘. 표준 모형은 과학 이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변칙 자기 모멘트는 측정값과 계산값이 소수점 이하 11자리까지 일치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얻을 수 있는 거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LHC가 이 모형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 그림을 완성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형이 예측한 마지막 입자인 힉스 보손을 찾는 것이 LHC의 최우선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훨씬 더 깊은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표준 모형에는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중력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에서 유도할 수 없고 직접 측정해야 하는 19개의 자유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없다고 예측했지만 실험은 이미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왜 우주의 반물질보다 물질이 훨씬 더 많은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백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LHC는 이 공백들을 메우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기묘한 일을 했습니다. 2012년 7월 4일 세르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아틀라스와 C, MS 실험의 대변인들이 LHC 충돌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실험은 서로 독립적으로 약 125기가 전자볼트 질량의 새로운 입자를 관측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힉스 보손에 대해 예측된 값과 일치했습니다. 표준 모형의 마지막 필수 입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론은 완성되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축하했고 그럴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수십 년간 이론 물리학계를 괴롭혀온 한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힉스 보손의 125기가 전자볼트라는 질량은 물리학자들이 계층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의 가장 심각한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자 장론에서 어떤 입자의 물리적 질량은 가상 입자 과정에서 오는 기여를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양자 진공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양자 보정입니다. 힉스 보손의 경우 이 보정값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 보정값은 힉스가 상호작용하는 가장 무거운 입자의 질량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 입자는 바로 톱 쿼크입니다. 따라서 양자 보정은 힉스 질량을 측정된 125기가 전자볼트보다 1경배나 더 큰 값으로 밀어 올립니다. 힉스가 이 거대한 힘에도 불구하고 125기가 전자볼트에 머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양의 기여와 음의 기여가 소수점 이하 34자리까지의 정밀도로 서로를 상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우주가 13.8억 년 동안 뾰족한 끝으로 서 있는 펜을 균형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이 상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표준 모형의 그 무엇도 이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층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지배적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우아한 아이디어.
거의 모두가 옳다고 확신했던 이론.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는 숨겨진 파트너가 있었고 그리고 그 파트너들은 촉근 이론이라는 우아한 이론의 초석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를 스핀이 다른 파트너와 짝지어주는 것이었죠. 쿼크는 스쿼크라는 파트너를, 렙톤은 슬랩톤을, 힉스는 힉시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칭 덕분에 힉스 질량을 부풀리는 거대한 양자 보정이 이 새로운 파트너 입자들로부터 오는 기여와 자동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상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세 조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리학계는 40년 동안 이 이론을 신뢰했습니다. 계층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초대칭 입자는 안정적이고 전기적으로 중성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입자를 완벽한 암흑 물질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은 계층 문제를 해결하고 암흑 물질을 설명하며 높은 에너지에서 힘들의 통일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LHC가 이 입자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거의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LEP에서 테바트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속기에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LHC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LHC의 에너지는 이 숨겨진 입자들을 찾아내기에 충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가동 런1이 끝났을 때 어떤 초대칭 입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2배의 충돌 에너지로 두 번째 가동 런2이 완료되었을 때도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글루온의 초대칭 파트너인 글루이노의 질량 하한선은 2000기가 전자 볼트를 넘어섰습니다. 스쿼크의 하한선은 1000기가 전자 볼트를 넘었습니다. 수천 가지의 다른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대칭이 계층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매개 변수 공간은 이제 대부분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은 40년 된 패러다임의 붕괴였습니다. 가장 큰 희망이 가장 큰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이 분야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쌓아올린 이론적 구조가 데이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초대칭이 채울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 공백을 무엇이 채울 것인가? 그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충격파와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부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2022년 4월 미국 중서부의 한 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주제는 W 보손이었습니다. 약한 행력을 전달하는 이 기본 입자의 질량은 표준 모형에 의해 놀라운 정밀도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그 질량은 Z 보손 질량 뮤온 수명 그리고 톱 쿼크와 힉스 보손의 가상 루프와 같은 정밀하게 측정된 여러 다른 양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입력값은 높은 정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모형이 W 보손에 대해 예측하는 질량은 8357 메가 전자볼트입니다. 페르미레베시 DF 실험은 20년 이상 자신들의 측정에 매달렸습니다. 수조 번의 충돌에서 약 400만 개의 W 보손 후보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2022년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측정된 질량은 8433.5 메가 전자볼트였습니다. 표준 모형 예측보다 76 메가 전자볼트 더 무거웠습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차의 통계적 유의성은 7시그마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7시그마는 이 결과가 통계적 요동일 확률이 대략 1조분의 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자 물리학 역사상 7시그마로 발표된 결과가 틀린 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잡음이 넘어설 수 있는 임계치가 아닙니다. CDF 분석에
역사상 가장 복잡한 분석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W 보손이 정말로 표준 모형의 예측보다 더 무겁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이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가능성 모두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틀라스 실험이 자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표준 모형과 일치했습니다. 두 거대 실험이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물리학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W 보손 논쟁이 학회장을 뜨겁게 달구는 동안 완전히 다른 변칙 현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칙은 20년 이상 지속되며 점점 더 정밀해지는 측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 입자의 이름은 뮤온입니다. 우주선이 우리 대기에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약 200개의 뮤온이 당신의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갤리미온의 자기 모멘트는 물리학에서 가장 정밀하게 알려진 양 중 하나입니다. 양자역학은 이 값이 정확히 2가 아니라 가상입자 과정에서 비롯되는 작은 편차를 보여야 한다고 예측합니다. 표준 모형은 이 편차를 11자리의 유효 숫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17톤의 초전도 자석은 먼저 브룩헤이븐에서 가동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결과는 표준 모형 예측에서 약 3시그마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웠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시카고 근처의 페르미랩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석은 한 덩어리로 바지선에 실려 35일간의 여정 끝에 옮겨졌습니다. 페르미랩에서 개선된 실험은 2023년에 발표된 결과로 편차의 유의성을 5시그마까지 높였습니다. 5시그마는 발견을 위한 황금 표준입니다. 이것은 뮤온이 양자 환경에서 표준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무언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언가는 직접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뮤온의 이 점, 이 마이크로초라는 짧은 수명 동안 그 주위를 둘러싼 양자 거품 속에 변칙은 실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계층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던 이론인 초대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실험에서 두 개의 다른 기본 입자가 표준 모형이 허용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입자는 있어야 할 것보다 더 무거웠고 다른 입자는 있어야 할 것과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년간 따라온 로드맵은 찢겨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손에는 데이터 속에 있는 이 기묘한 변칙들, 이 신비로운 단서들만이 남았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를 물리학 너머의 새로운 세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단서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이 변칙들, 이 균열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발견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발견들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변칙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론의 세계가 흔들리는 동안 실험가들은 데이터 깊은 곳에서 알려진 물리 법칙에 도전하는 존재해서는 안 될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이론적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계 자체에서 나온 날 것 그대로의 놀랍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LHC-B 실험에서 왔습니다. 표준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렙톤 보편성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전자와 뮤온 같은 입자들은 질량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칙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LHC-B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비메존 붕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붕괴의 뮤온 포함 버전은 전자 포함 버전과 동일한 비율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 비율 즉 RK라고 불리는 값은 정확히 1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2014년부터 발표된 측정 결과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1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편차의 통계적 유의성은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는 변치기 3 시그마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우연일 확률이 1000분의 1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자와 뮤온을 구별하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힘이나 입자의 존재를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렙토-쿼크, Z' 보손과 같은 이국적인 아이디어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의 첫 직접적인 증거일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기다려온 혁명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22년 3월 하행 LHC B팀은 수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전자가 검출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에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전자가 광자를 방출하는 빈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 검출 효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계통적 효과가 수정되자 RK 비율은 다시 1로 돌아갔습니다. 변칙은 증발했습니다. 새로운 물리학에 대한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 안에 또 다른 유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P5'으로 알려진 또 다른 관측 가능량이 같은 비메존 붕괴 채널에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2013년 처음 측정된 이래로 표준 모형 예측과 약 3시그마의 긴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이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1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계통적 오류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완고한 변칙은 렙톤 보편성만큼 단순하고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더 끈질겼습니다. 무언가 여전히 잘못되었다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이 계속되는 동안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분야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유령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LHC는 13조 전자볼트라는 새로운 기록적인 에너지로 막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신호 약 750기가 전자볼트, 질량에서 2개의 광자로 붕괴되는 입자의 흔적일 수 있는 초과 현상.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 신호가 아틀라스와 C, MS 두 실험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질량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포착하도록 훈련받은 바로 그런 종류의 우연이었습니다. 아틀라스는 3.9시그마C, MS는 2.6시그마의 유의성을 보고했습니다. 그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새로운 입자, 이론, 물리학계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15개에서 20개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100편 이상의 논문이 쓰였습니다. 2016년 8월까지 아직 실존이 확인되지도 않은 입자에 대해 500편 이상의 이론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3배 더 많은 데이터로. 그리고 신호는 사라졌습니다. 매끄러운 배경만이 있었습니다. 유령이었습니다. 2개의 독립적인 실험이 같은 질량에서 우연히 위쪽으로 요동친 통계적 기현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물리학을 찾기 위해 수년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한 분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분의 문턱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5시그마 발견 표준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걸음을 막기 위해서 사라진 변칙 하나, 끈질긴 변칙 하나, 그리고 유령 입자 하나.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일관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입자 사냥이 얼마나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찾는 것이 입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물질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 아래에서 알려진 모든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충돌해 바로 그 심장부, 즉 가장 극단적인 온도와 밀도의 장소를 들여다보았을 때 거대 하드론 충돌기를 블랙홀의 수학과 연결하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물질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LHC는 양성자뿐만 아니라 납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도 충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물질의 상태입니다. 이름은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그리고 이 플라즈마는 알려진 모든 물리 법칙을 뒤엎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LHC에서 두 개의 납 원자핵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온도는 순간적으로 섭씨 4조 도를 넘어섭니다. 태양 중심보다 25만 배 더 뜨겁습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함께 묶는 강한 핵력은 극복됩니다. 쿼크와 글루온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론가들은 이 플라즈마가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기체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강력이 약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플라즈마는 기체처럼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액체처럼 흘렀습니다. 점성 즉 흐름에 대한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이 물질은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완벽한 액체였습니다. 절대 0도의 수천분의 1도까지 근접시킨 초유체 헬륨보다도 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플라즈마의 점성이 끈 이론에서 다루는 블랙홀의 수학이 예측한 이론적 최소값에 매우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5차원 시공간의 가상 블랙홀을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수학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속기 속 뜨거운 물질의 흐름을 놀라운 정확도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학자의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데이터에서 그냥 드러났습니다. 거시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물체 중 하나인 블랙홀의 물리학이 미시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의 집단적 행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물리학의 두 다른 끝을 잇는 한 예상치 못하고 깊은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 건너편에는 훨씬 더 기묘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묘함은 양성자 충돌에서 나타났습니다. 즉, 가장 단순한 시스템에서 말입니다. 무거운 이온이 아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양성자 충돌에서, 하지만 오직 많은 수의 2차 입자를 생성하는 높은 다중도 사건에서만 CMS 실험은 이 사건들에서 산등성이 리지라고 불리는 기묘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아주 다른 위치에서 생성된 두 입자가 마치 공통의 근원에서 나온 것처럼 각도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거운 이온 충돌에서 보이는 집단적 흐름의 결정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말이 됐습니다. 플라즈마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양성자 충돌에서는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 메커니즘이 없었습니다. 두 양성자는 거시적인 액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등성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해에 다른 충돌 에너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입자들이 이상하게 함께 움직이는 집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높은 다중도 사건에서는 기묘한 입자들의 생성도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형성의 또 다른 특징이었습니다. 앨리스 실험은 이 집단적 행동이 가장 무거운 충돌 시스템에서 가장 가벼운 시스템으로 부드럽게 진화함을 발견했습니다. 날카로운 문턱은 없었습니다. 마치 집단적 행동이 고밀도 물질의 보편적인 특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LHC는 물질에 대한 최고의 이론들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측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충돌에서조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발견이 일어나는 동안 LHC는 동시에 가장 큰 이론적 희망 중 하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분 차원입니다. 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이 아이디어들은 LHC에서 극적인 신호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무거운 그래비톤 공명, 미시적 블랙홀.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이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론적 추측의 큰 부분이 또다시 닫혔습니다. 랜들 선드럼 모델은 수조 전자볼트 질량의 그래비톤 공명을 예측했습니다. LHC에서는 렙톤 쌍의 질량 스펙트럼에서 날카로운 피크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동은 이 공명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층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한다는 모델의 예측은 데이터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거대 여분 차원 모델들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 모델들은 괴너지 렙톤 쌍 생성에서 표준 모형과의 편차를 예측했습니다. 가상 그래비톤 교환이 과정에 추가적인 기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아무런 편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극적인 탐색은 미시적 블랙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분 차원이 있다면 딥치키, 충분히 높은 에너지의 충돌은 작은 블랙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호킹 복사를 통해 즉시 증발하면서 검출기에서 거대한 입자 폭포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모형이 흉내낼 수 없는 폭발적이고 독특한 신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초대층의 부재와 더불어 여분 차원 신호의 부재는 계층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LHC 시대의 중심 진실입니다. 이 기계는 제한된 해결책 중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해결책들은 틀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들, 이 변칙들, 이 유령들과 이 부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앞에 놓인 퍼즐은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는 직소 퍼즐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표준 모형의 놀라운 성공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때로는 모순되는 일련의 완고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을 의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조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검출기와 분석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잡한 기계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해석되는지는 이야기 자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의 깊은 곳에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변칙들, 이 유령들, 이 놀라운 발견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드러나는가? 왜냐하면 이 발견들 뒤에는 인간의 지능과 공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밀한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충격적인 속도 이후 이제 속도를 줄여봅시다. 이해할 시간입니다. 이 결과들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검출기와 분석의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이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전문 사냥꾼인 LHC 비검출기 자체입니다. 그것을 붐비는 파티에서 특정 인물을 찾는 임무를 맡은 탐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나 C, MS 같은 범용 검출기들은 충돌 후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는 입자들을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원통입니다. 그들은 파티의 모든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LHC-B는 다릅니다. LHC-B는 B 메존이라 불리는 특별한 입자 가족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양성자 충돌에서 생성된 이 비메존들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며 보통 충돌 축을 따라 앞으로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LHC, B는 원통이 아니라 빔 파이프를 따라 앞쪽 단일 방향을 바라보는 일련의 검출기입니다. 이것이 그를 저격수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천재성은 이것이 아닙니다. 비메존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붕괴하지 않습니다. 충돌 지점, 주 정점을 떠난 후 붕괴하기 전까지 수 밀리미터를 이동합니다. 이 거리는 사람의 눈에는 작습니다. 하지만 LHC, B의 실리콘 추적 검출기에게는 거대합니다. 이 검출기들은 입자의 경로를 마이크론 정밀도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HC, B가 비메존 사건을 분석할 때 모든 입자가 온주 정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지점에서 수 밀리미터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다른 입자들로 변하는 두 번째 정점, 변위 정점을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메존이 붕괴했다는 지문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LHC, B는 연간 수억 개의 비메존 사건을 놀랍도록 깨끗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검출기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배경 소음을 이 변위 신호 덕분에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렙톤 보편성이나 P5'과 같은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은 종종 이 드문 붕괴의 가상 입자를 통해 아주 작은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LHC, B는 이 작은 효과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듣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인내와 통제의 걸작입니다. 바로 W 보손 질량의 정밀 측정입니다. 이것을 허리케인 한가운데서 단 하나의 모래알을 재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W 보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질량을 1조 분의 1 정밀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준 모형의 예측이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페르미랩의 C, DF 협력단은 이 과업을 위해 20년 이상을 바쳤습니다. 테바트론 가속기에서 1.96조 전자볼트 에너지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수조 번의 충돌 중에서 약 400만 개의 잠재적 W 보손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드론 충돌기에서 입자의 질량을 이토록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W 보손이 생성될 때 당신은 그 붕괴, 생성물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 생성물들은 검출기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잃거나 잘못 측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출기의 각 부분의 반응을 극도로 정밀하게 보정해야 합니다. 더욱이 저 양성자 자체는 단순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쿼크와 글루온 파톤이 있습니다. 이 파톤들의 운동량 분포는 W 보손 생성의 운동학, 즉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효과를 정확하게 모델링해야 합니다. CDF팀은 수년 동안 이 계통적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결과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측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그들이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 모형에서 7 시그마의 편차를 발견했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마 오류가 있겠지 하고 넘어갈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년간의 미테리시우스한 작업, 전례 없는 분석적 통제, 그리고 수백 명의 물리학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측정의 힘은 통계적 중요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간의 노력과 계통적 통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른 철학에 기반합니다. 양자 세계의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뮤온지2 실험의 배후에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원형 트랙을 따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제자리에서 도는 팽이를 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뮤온은 기본 입자이며 스핀, 즉 내재적인 회전을 가집니다. 자기장이 놓이면 이 스핀 축은 팽이처럼 흔들리거나 세차 운동을 합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이 흔들림 속도를 결정하는 지인자는 정확히 이입니다. 하지만 양자 역학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뮤온은 진공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양자 거품이라 불리는 가상 입자, 반입자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가상 입자들은 뮤온이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순간적으로 바꾸어 지인자를 2에서 아주 약간 다른 값으로 이동시킵니다. 표준 모형은 이 편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놀라운 정밀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뮤온지 이 실험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7톤 무게의 직경, 15m짜리 거대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합니다. 이 자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균일한 자기장을 만듭니다. 뮤온은 이 고리 안으로 주입되어 약 2.2 마이크로초의 짧은 수명 동안 저장됩니다. 실험의 천재성은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뮤온이 고리 주위를 도는 궤도 속도와 그들의 스핀이 흔들리는 속도. 이 두 속도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변칙 차기, 모멘트, 즉 G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표준 모형을 넘어서 뮤온과 상호작용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입자나 힘이 있다면 이 가상 입자도 양자 거품에 나타나 뮤온의 스핀에 추가적인 툭침을 줄 것입니다. 이는 측정된 흔들림 속도와 표준 모형이 예측한 속도 사이에 불일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의 힘은 간접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입자를 직접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존재가 야기하는 작은 효과를 측정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현재 가속기들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수 있는 새로운 물리학을 탐색하는 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5 시그마의 결과는 이 방법이 어떤 속삭임을 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이 변칙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비매존의 흔적을 쫓는 특수 검출기들, 수십 년간의 정밀한 질량 분석들, 그리고 양자의 가장 깊은 속삭임을 듣는 기발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 실험적 기술들은 퍼즐의 한쪽 절반을 이룹니다. 하지만 다른 절반은 이 측정들을 해석하게 해주는 이론적 계산들입니다. 왜냐하면 P5' 긴장과 뮤온 G 대시 이 변칙 모두에서 결과를 흐리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강입자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들을 다루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순수한 계산 능력,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을 가상 우주 속으로 슈퍼컴퓨터의 심장부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그 힘은 그들을 가상 우주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심장부로. 그곳에서 그들은 양자 세격학 QCDE의 가장 완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물리학의 P5' 긴장과 뮤온 G2 변칙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강한 행력의 복잡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강입자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은
격자 양자 세격학 레티스 QCDE이라는 기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기술은 우주의 한 부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점격자 사이트들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썬링크들로 이루어진 4차원 격자로 나누어 시작합니다. 쿼크는 이 점들 위에서 살고 그들을 묶는 글루온은 선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가상 우주에서 QCD의 기본 방정식들은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것은 강력에 분석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즉 종이와 펜으로 풀 수 없는 비섭동적 효과를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뮤온지2의 이론적 예측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는 강입자 진공 평흑 기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가상 쿼크와 글루온 루프가 뮤온의 자기 모멘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는 전자 양전자 충돌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접적인 측정이었습니다. BMW 협력단과 같은 그룹들은 격자 QCD를 사용하여 이 기여를 QCD 자체 방정식에서부터 즉 근본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발표된 그들의 결과는 이전 계산들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만약 BMW의 계산이 맞다면 표준 모형의 뮤온지2 예측은 실험값에 더 가까워지고 변칙은 작아집니다. 이것은 이론가들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른 방법이 같은 물리량에 대해 다른 답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의 힘은 문제를 기본 원리에서부터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정이 아니라 기본 이론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따라서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되고 알고리즘이 발전함에 따라 이 불확실성들은 줄어들 것이고 변칙들이 실제인지 아니면 이론적 오해인지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미래 그 자체입니다. 고휘도 LHC, 하이, 루미노시티 LHC. 이것은 현재 LHC의 다음 버전으로 말하자면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더 많은 빛을 모으기 위해 렌즈와 센서를 개선하는 사진세 비유할 수 있습니다. 휘도는 가속기가 특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충돌을 생성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더 높은 휘도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는 더 정밀한 측정과 더 희귀한 사건을 볼 기회를 의미합니다. 고휘도 LHC, HL-LHC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기발한 공학적 기적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선 충돌 지점에서 양성자 빔을 더욱 압축하기 위해 새로운 초전도 집속 자석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빔의 단면적을 줄여 같은 수의 양성자로 더 많은 충돌 확률을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 중 하나는 개 공동 크랩 캐비티입니다. 보통 양성자 빔은 긴 다발, 벤치 형태이며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지만 개 공동은 충돌 직전에 이 다발들을 옆으로 기울이는 전자기장을 만듭니다. 이로써 빔들은 옆으로 걷는 개처럼 최대의 기하학적 겹침으로 충돌합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HLLH의 휘도는 현재 LHC보다 5배에서 10배 증가할 것입니다. 2029 년경 가동될 이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칼로 총 데이터 세트는 지금까지 수집된 것의 약 10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히그스 보손 결합이 1% 수준의 정밀도로 측정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 2에서 3시그마 수준인 어떤 진짜 변칙이라도 5시그마 발견 수준으로 올라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적 요동이라도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LH는 불확실성 필터입니다. 현재 데이터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든 질문을 받아 그것에 소리쳐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는 물리학의 미래를 결정할 궁극적인 심판관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 전쟁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전선 중 하나가 있습니다. 힉스 섹터의 정밀한 특성화입니다. 힉스 보손을 발견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악기를 발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존재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떤 음을 연주할 수 있는지, 다른 악기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연주해봐야 합니다. 물리학자들은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힉스가 다른 입자들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즉 그들과 얼마나 강하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결합들은 표준 모형에서 입자들의 질량과 정비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모든 결합들은 10%에서 20%의 정밀도 수준에서 표준 모형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정밀도는 새로운 물리학이 숨을 여지를 여전히 많이 남겨둡니다. 예를 들어 힉스 결합을 5% 비율로 바꾸는 새로운 입자는 현재 데이터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HLL, H의 정밀도 프로그램은 이를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는 LEP 실험이 1990년대 Z 보손을 특성화했던 그 꼼꼼함으로 힉스를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LEP에서는 수백만 개의 Z 보손이 연구되었고 이 정밀한 측정들은 아직 발견되기 전에 톱 쿼크와 힉스 보손의 질량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LHC와 HLLHC에서는 수십억 개의 힉스 보손이 연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정들의 정밀도는 표준 모형 너머의 입자들의 질량과 결합을 같은 방식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측정은 힉스가 자신과 어떻게 결합하는지, 즉 힉스 자체 결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 충돌에서 두 개의 힉스 보손이 생성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문 과정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표준 모형에서 수조 번의 충돌 중 단 몇 번만 일어납니다. 이 측정은 힉스 포텐셜, 즉 힉스장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방정식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우주 초기의 물질 반물질 비대칭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들, 이 인내심 있고 체계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들이 물리학의 최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변칙을 드러내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이 변칙들을 해석하게 해주는 이론적 계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미래의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의 순간이라기보다는 포위 작전입니다. 미지의 성을 모든 방향에서 다른 무기들과 다른 전략들로 천천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노력, 이 모든 기술들이 우리를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 이 모든 퍼즐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불편한 질문들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우주는 비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의 작은 일부에 불과한가? 왜냐하면 이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 너머에는 코스모스의 가장 깊은 비밀들이 놓여 있고, 그 비밀들은 우리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점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속에는 단지 입자들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이 숨겨져 있고, 그 현실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왜 3개의 세대가 있는가? 표준 모형은 12개의 기본 물질 입자를 각각 4개의 입자로 구성된 3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세대는 위 쿼크, 아래 쿼크, 전자, 그리고 전자, 중성미자로 구성됩니다. 이 입자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보통 물질을 만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세대는 더 무겁고 불안정한 복사본입니다. 표준 모형은 왜 정확히 3개의 세대가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왜 셋인가? 이것은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준 사실이지 이론의 예측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이 세대들 사이의 질량 계층 구조입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자의 질량은 약 0.511 메가전자볼트입니다. 뮤온은 207배 더 무겁습니다. 타우는 뮤온보다 17배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쿼크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위 쿼크의 질량은 약 2메가전자볼트인 반면 톱 쿼크의 질량은 약 17만 3천 메가전자볼트입니다. 이는 톱 쿼크가 위 쿼크보다 8만 5천 배 더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만 5천 배. 둘 다 같은 종류의 쿼크입니다. 둘 다 같은 힘과 상호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량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릅니다. 표준 모형은 이를 다른 힉스 결합 상수를 부여함으로써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관찰을 방정식에 쓰는 것일 뿐입니다. 이 질량 계층 구조는 표준 모형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아마도 가장 큰 단서를 품고 있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자니 왜냐하면 중성미자는 표준 모형이 불완전하다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중성미자는 그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질량입니다. 수십 년 동안 표준 모형에서 중성미자는 질량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이론의 구조에 의해 강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일본의 슈퍼 카미오 칸데 실험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슈퍼 카미오 칸데는 지하 1km에 묻힌 5만 톤의 순수한 물로 채워진 거대한 탱크입니다. 그리고 이 탱크는 대기 중성미자, 즉 우주선이 대기 상층부에 충돌하여 생성된 중성미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 아래에서, 즉 행성 전체를 통과해온 뮤온 중성미자의 수가 위에서 온 것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중성미자들은 여정 중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뮤온 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동은 오직 입자들이 질량을 가질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없는 입자는 진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명확하고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준 모형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이 발견은 카지타 타카키와 아서 맥도널드에게 2015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에 대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직접적인 실험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더 큰 미스터리를 가져왔습니다. 중성미자는 어떻게 질량을 얻는가? 가장 우아한 설명은 시소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 우리가 관찰하는 왼손잡이 중성미자들은 표준 모형의 힘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오른손잡이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시소처럼 이 오른손잡이 파트너가 무거울수록 우리가 보는 중성미자는 더 가벼워집니다. 이는 중성미자가 다른 입자들보다 수백만 배 더 가벼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밀 파트너들은 아마도 대통일 이론 규모에 가까운 상상할 수 없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의 가장 놀라운 결과는 렙토제네시스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 이 무거운 오른손잡이 중성미자들이 CP 위반을 일으키며 붕괴하면서 렙톤과 발렙톤 사이에 비대칭을 만들었습니다. 이 렙톤 비대칭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바리온 비대칭, 즉 우리가 아는 물질의 초가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존재의 이유는 우주 탄생 후 첫 1 초의 1, 조분의 1 초의 붕괴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중성미자들입니다. 중성미자 물리학은 물질 반물질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궁극적인 탐색으로 이끕니다. 바로 중성미자 없는 이중 베타 붕괴입니다. 이것은 중성미자가 자신의 반입자임을 증명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문 핵붕괴입니다. 이는 렙토제네시스 이론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 세계의 실험들이 이 붕괴를 찾고 있습니다. 캄란첸 실험은 이 붕괴의 반감기에 대해 2 곱하기 10의 26제곱년보다 길다는 하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우주의 나이보다 100경배나 더 깁니다. 하지만 탐색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붕괴를 찾는 것은 단지 중성미자의 본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비밀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우주론적 미스터리와 이론적 퍼즐들 속에서 표준 모형 자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그스 계층 문제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불편합니다. 이것은 강력시 피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 세격학 QCD, 즉 강한 핵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그 수학적 구조에는 세타라는 매개 변수가 허용됩니다. 이 매개 변수는 0과 2 파이 사이에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은 강력에서 CP 대칭을 위반하게 만듭니다. 만약 세타의 값이 1 정도라면 중성자는 측정 가능한 정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져야 합니다. 즉, 양전하와 음전하 분포 사이에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실험들은 중성자의 정의 쌍극자 모멘트를 경이로운 정밀도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한계는 이 모멘트가 약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제곱 전자 센티미터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측정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타 매개 변수는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즉 100억 분의 1보다 작아야 합니다. 0과 6 사이에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왜 100억 분의 1보다 작아야만 하는가의 표준 모형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138억 년 동안 펜 끝으로 서 있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론의 심장에 있는 상처입니다. 가장 우아한 해결책은 1977년 로베르토 페체이와 헬렌 퀸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매개 변수를 동적으로 0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칭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칭의 깨짐은 엑시온이라는 새로운 매우 가벼운 입자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엑시온은 강력시 피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엑시온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동시에 암흑 물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엑시온들은 오늘날 우주를 채우고 있는 차가운 암흑 물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돌로 두 거대한 새를 잡는 셈입니다. 이것은 위프의 기적만큼이나 매력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엑시온은 아직 실험적으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세르네 캐스트 실험과 같은 실험들이 그것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IAX5나 ADMX 같은 차세대 훨씬 더 민감한 실험들이 이론이 가장 강력한 예측을 하는 매개 변수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시온을 찾는 것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개의 큰 미스터리를 하나의 우아한 해결책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색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LHC 자체에서 온 미래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세 번째 가동 런3 데이터에서 아틀라스와 C, MS,
모두 100기가 전자볼트 근처에서 타우 렙톤 쌍으로 붕괴하는 사건에서 초과 현상을 보았습니다. 각 실험에서의 국소적 유의성은 2에서 3시그마 수준입니다. 이것은 750기가 전자볼트 유령과 같은 통계적 요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호가 두 개의 독립적인 검출기에서 같은 질량 같은 채널에서 보인다는 것은 사람을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질량 영역은 이론적으로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초대층과 같은 많은 모델들이 125기가 전자볼트의 힉스 외에 이 질량 범위의 두 번째, 더 가벼운 힉스 보손을 예측합니다. 이 초과 현상은 레언3 데이터가 분석되면서 주에 깊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성장하여 발견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유령처럼 사라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다음 단계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미래 원형 충돌기 FCC 세른에서 제안된 이 기계는 91km 둘레로 LHC보다 3배 더 큽니다. 먼저 전자 양전자 충돌기로 작동하여 힉스 보손의 특성을 1% 미만의 정밀도로 측정할 것입니다. 그 후 같은 터널은 100조 전자볼트 에너지의 양성자 충돌기를 수용할 것입니다. 이는 LHC 에너지의 약 8배입니다. 이 기계는 LHC가 도달할 수 없는 한테로 수십조 전자볼트 질량의 새로운 입자들을 직접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 이 변칙들, 이 미스터리들과 이 탐색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표준 모형은 과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근사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근사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물리학은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은 동시에 참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다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현기증 나는 속도 후에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 이 방정식, 이 기계들 너머에 이 탐색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코스모스의 이 가장 깊은 층을 파고드는 우리의 노력은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왜냐하면 이 질문들의 답은 단지 물리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이야기 자체에 있으며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아마도 단지 방정식이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거울에서 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기증 나는 속도, 이 장대한 발견들 이후에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 이 기계들, 이 이론들 너머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하고 신비로우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코스모스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왜냐하면 LHC와 같은 실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깊은 교훈은 단지 입자들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입자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본질에 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식과 무지, 위대함과 미미함, 의미와 무의미의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압도적인 대조는 규모의 대조입니다. 한편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험 자체가 있습니다. 지하 175m 아래에 뻗어 있는 27km 길이의 거대한 고리.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 수만 명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 거대한 기계가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대략 1 펨토미터, 즉 1m의 1000조 분의 1 크기입니다. LHC는 양성자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27km짜리 현미경입니다. 이것은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모래알 하나를 보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태양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 있는 바이러스를
탐지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공학적 기적 중 하나를 존재하는 가장 작은 것 중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불균형은 우리 노력의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 직면해야 합니다. 코스모스 자체는 930억 광년 넓이의 상상할 수 없는 공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허 속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사는 평균 1.7m 키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존재는 우주적 규모에서 반올림 오차보다도 작습니다. LHC는 이 진실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보기 위해 우리는 도시 크기의 기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깊이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상기입니다. 우리의 하찮음은 우리 노력의 거대함에 정비례합니다. 이것은 개미가 바다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결코 바다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장엄한 하지만의 순간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개미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양성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LHC의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그 안에 쿼크와 글루온 동역학을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식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우주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진화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찮음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도 이 역설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기계가 비밀을 풀려고 하는 바로 그 기본 입자들, 쿼크와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원자는 한때 별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자들로 이루어진 당신의 뇌가 별과 원자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는 단지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존재론적 임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조는 시간의 대조입니다. 한편에는 138억 년의 우주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LHC는 이 시간의 가장 처음, 빅뱅 후 1초의 첫 수십억 분의 1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시작을 만지려 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짧은 존재가 있습니다. 평균 인간 수명은 약 80년. 우주 달력에서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짧습니다. 과학 자체는 현대적 의미에서 겨우 수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입자 물리학은 아직 한 세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존재가 이토록 영원하고 시작이 없는 것을 이해하려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루살이가 지질학적 시간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의 비극적인 면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불가피한 패배입니다. 네, 우리는 우주의 이야기에서 단지 각주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한 단어, 한 글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바다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물결입니다. 코스모스는 우리 이전에 존재했고 우리 이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 우리의 발견, 우리의 승리는 이 무한한 흐름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잊혀지는 것, 하나의 종으로서, 하나의 문명으로서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시간의 침식력 앞에서 먼지로 변할 가능성, 이것은 깊은 우울함과 겸손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시간 자체 앞에서는 항상 무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하지만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 귀중한 순간은 우리의 순간입니다. 하루살이는 지질학적 시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시간을 초월하게 해주는 타임머신입니다.
수학과 물리 법칙을 통해 우리는 138억 년 전을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우리는 우주의 전 역사를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멸에 대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짧은 순간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의 138억 년 역사에서 의식이 나타난 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하고 소중한 창입니다. 당신은 단지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견은 단지 정보 조각이 아니라 불멸을 향한 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우리 이후에도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대조는 외로움과 연결의 대조입니다. 한편에는 코스모스에 상상할 수 없는 공허와 침묵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 시스템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수만 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은하들은 서로 수백만 광년 떨어져 어두운 바다 위의 외로운 섬들과 같습니다. 이것은 깊은 우주적 외로움의 느낌입니다. 우주의 우리뿐인가라는 질문은 단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공허에서 의미를 찾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일 가능성은 두려우면서도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변칙, 모든 미스터리의 중요성을 더욱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둠에 맞서 우리가 밝히는 작은 촛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의 비극적인 면은 우리의 잠재적 고립입니다. 만약 이 우주적 바다에서 우리가 정말로 혼자라면 모든 의미, 모든 아름다움, 모든 지식은 이 작고 연약한 행성 위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깨에 엄청난 책임을 지웁니다. 우리는 우주의 의식을 지닌 유일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소행성 충돌, 기후 재앙 또는 우리 스스로 만든 핵전쟁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시는 우리 언어로 쓰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면 그 시도 영원히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예상치 못한 연결을 발견합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연결입니다. LHC는 한 사람이나 한 나라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개의 나라, 수백 개의 대학, 수만 명의 과학자들의 집단 지성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에서 왔으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풀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은하들과는 달리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그물입니다. 당신도 이 그물의 일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도 이 세계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른의 한 과학자가 발견한 변칙이 당신의 마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면입니다. 그것은 국경, 언어, 거리를 초월합니다. 우리에게 개별적으로는 얼마나 작고 외로울지라도 집단적으로는 얼마나 강력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도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일 것입니다. 의미를 별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 대화할 때, 그리고 함께 이해하려 노력할 때 나타납니다. 규모, 시간, 외로움, 이 거대한 대조들은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각각은 겸손함과 자부심, 슬픔과 희망을 모두 낳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안에는 아마도 가장 불편하고 가장 변혁적인 또 다른 대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자체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그 미세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발견은 단지 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새로운 질문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지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무지는 사실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험의 연료라는 것을,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대조일 것입니다. 지식과 무지 사이의 그 역동적인 춤, 한편에는 표준 모형과 같이 과학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정밀한 이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주의 작동 방식을 17자리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들의 집합.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자연의 언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지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의 힘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 밝은 빛 주위에 펼쳐진 훨씬 더 크고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것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물질 반물질 비대칭, 계층 문제, 강력시 피 문제.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의 거대한 바다에 있는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많은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모르는 존재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의 비극적인 면은 지식이 신기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에서 보는 모든 새로운 지식의 섬은 사실 더 큰 무지의 바다의 시작일 뿐일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은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가져옵니다. 힉스 보손을 찾으면 계층 문제로 이어집니다. 중성미자 진동을 발견하면 중성미자 질량의 기원이라는 미스터리로 빠져듭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탐색입니다. 이것은 시시포스의 신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 영원히 애쓰지만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의 궁극적인 한계,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이해 너머에 또 다른 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피로감과 심지어 절망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무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공백이 아니라 잠재력입니다. 모든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모험으로의 초대입니다. 시시포스의 바위는 벌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엔진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무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우리를 LHC를 건설하게 하고 우주 깊숙이 망원경을 보내게 하며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비밀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찾는 용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모험 속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당신이 아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삶 자체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무지를 두려움이나 결핍으로 보는 대신 놀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모든 질문은 당신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대륙입니다.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 호기심의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조는 아마도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종합일 것입니다. 질서와 혼돈 사이의 그 미세한 선. 한편에는 우주가 놀라운 질서와 대칭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표준 모형 자체는 SU3 곱하기 SU, 이 곱하기
U1과 같은 우아한 수학적 대칭에 기반합니다. 이 대칭들은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어떤 힘이 존재할지, 그리고 왜 자연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나 같은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문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일련의 기본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것은 뉴턴에서 아인슈타인, 슈레딩거에서 파인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학자들이 찾던 것이었습니다. 우주의 기저에 있는 단순하고 우아한 질서. 그리고 그들은 그 질서를 찾았습니다. 이 질서의 비극적인 면은 그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예외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한 대칭들은 모두 우주의 현재 상태에서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약 대칭은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 깨져 W와 Z 보손에 질량을 부여했습니다. 이 깨짐이 없었다면 란, 원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CP 대칭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깨져 있으며 이것이 물질 반물질 비대칭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짐들은 예외입니다. 우주는 완벽한 질서와 그 질서를 깨는 무작위처럼 보이는 결함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이루며 춤을 춥니다. 이것은 완벽한 결정 구조 안에 단 하나의 원자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I 그리고 그 잘못된 원자, 즉 이 대칭 깨짐이 생명을 포함한 우리가 아는 모든 복잡한 구조의 존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질서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돈, 즉 그 질서의 깨짐은 우리가 흥미롭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순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은 질서와 혼돈의 교차점에서 피어납니다. 우주는 완전히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도 아니고 완전히 무의미한 무작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둘의 결합입니다. 그것은 규칙이 있는 게임이지만 동시에 그 규칙을 구부리고 깰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뇌 속 뉴런들의 결정론적, 즉 특정 규칙에 따른 작동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자유, 의지와 창의성 같은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이 근본적인 이중성의 가장 복잡하고 아름다운 반영입니다. 당신도 이 춤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몸은 수십억 개의 세포가 놀라운 질서 속에서 작동하며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 꿈, 감정은 그 질서를 넘어서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당신은 대칭이자 대칭 깨짐입니다. 법칙이자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우주의 일부이자 그 가장 독특한 표현으로 만듭니다. 규모, 시간, 외로움, 무지, 질서와 혼돈, 이 거대한 철학적 여정은 우리를 시작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땅속 수백 미터 아래의 그 고리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단지 기계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원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주적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일시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영구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이제 압니다. 표준 모형 너머의 물리학은 단지 과학적 탐구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을, 모든 변칙은 단지 데이터 불일치가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비밀입니다. 모든 새로운 이론은 단지 방정식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대담함입니다. 여정은 힘들고 깁니다. 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중요한 것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아마도 의미는 답이 아니라 그 답을 찾으며 던지는 질문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생각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이 입자들, 이 힘들, 이 미스터리들과 이 철학적 성찰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가? 왜냐하면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마지막 막은 표준 모형 너머의 세계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증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블랙홀은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 미스터리를 풀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훨씬 더 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보 역설입니다.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정보의 궁극적인 운명을 질문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